13조 원을 내라. 아니면 철수다. 트럼프 정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70년간 제공해온 토지, 기술, 산업, 그리고 교육으로 길러낸 인재들. 그 모든 것을 합친 금액은 미국이 제시한 요구를 초월하고도 남았습니다. 협박은 칼이 아닌 족쇄가 되었고 동맹의 무게는 단숨에 뒤바뀌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앞에서 강대국이 침묵한 순간, 강대국조차 잊지 못한 그 힘, 역사의 가장 깊은 부리에서 솟아오른 이름,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 심지어 철수까지 검토하겠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70년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폭탄 발언이었는데 미국 측 대표들의 표정에선 이제 끝장이다라는 확신이 읽혔지만 한국 측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리처드 캠벨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미군 장교였고 어머니는 영국 외교관 가문 출신이에요.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토목공학 박사를 받은 후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오랫동안 방산전략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특히 중동 인프라 프로젝트와 동북아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서 수많은 현장을 경험했어요. 현재는 워싱턴의 대서양 안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군사동맹과 기술 공급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날 워싱턴 DC 국무부 건물 7층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기 자체가 무거웠고 긴장감이 벽면에 스며있는 듯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무려 15명이 참석했는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부터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 재무부, 예산 전문가, 심지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스태프까지 총출동한 상태였어요. 마치 작은 나라 하나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전쟁을 치르러 온 것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은 겨우 7명뿐이었어요. 외교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국방부 정책관, 기획재정부 과장, 그리고 몇 명의 보좌관들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완전히 밀리는 구도였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측 대표단에서는 위축된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존슨 차관보가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한국 측을 바라보는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마치 오늘 이 일만 마무리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미국 측 대표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밟으러 온 사람들 같았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미국 측에서 자료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들과 각종 그래프, 차트들, 심지어 군사 장비들의 사진까지 준비해온 상태였어요. 마치 한국을 압도하기 위한 심리전 같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너희를 지켜주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자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최강준 차관보의 모습은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작은 노트북 하나만 꺼내놓고 차분히 앉아 있었는데 처음 보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묘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1조 2천억 원으로는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적어도 연간 13조 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는데 13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의 무려 10배가 넘는 액수였어요. 존슨 차관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북한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중국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북한이 현재 200여 발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각종 무기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한 전력의 규모를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F-16 전투기 72대가 각각 7조 원, A-10 공격기 24대가 2조 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8기가 각각 500억 원짜리라고 했어요. 숫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아파치 헬기, 에이브럼스 탱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4대까지 각각의 가격과 운영비가 상세히 나열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의 연간 운영비만 8조 원이 넘는다면서 여기에 인건비, 훈련비, 시설 유지비까지 합치면 연간 15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어요. 존슨 차관보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들어갔는데 한국은 이 중에서 겨우 8%만 부담하고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가 가장 적게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죠. 다른 동맹국들과의 비교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주일미군 유지비의 75%를 부담하고 독일도 60% 이상을 내고 있는데 한국은 고작 8%라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는데 미국 측의 논리가 나름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이라면서 국내 총생산 세계 12위에 부유한 나라가 왜 이렇게 적게 내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존슨 차관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는데 만약 이번 협상이 결렬된다면 주한미군 규모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말이에요. 이건 사실상 위협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측의 반응이었어요. 보통이라면 당황하거나 반박을 하기 시작할 텐데 최강준 차관보는 조용히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최강준 차관보의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당황하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국 측의 발표를 꼼꼼히 분석하는 듯한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한국 측 다른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부 정책관은 자신의 태블릿에 뭔가를 계속 입력하고 있었고 기획재정부 과장은 작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마치 미국 측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측 발표가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존슨 차관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국 측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표정에서 이제 내 차례라는 메시지가 읽혔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보자는 식이었어요. 그때 최강준 차관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국 측의 발표를 잘 들었다며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한국이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준 차관보의 다음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준비한 자료가 있다면서 혹시 시간을 내어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최강준 차관보가 가방에서 꺼낸 건 두꺼운 파일 뭉치였는데 그 순간 미국 측 얼굴에 스쳐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회의를 위해 지난 6개월간 준비를 해왔다며 한국의 한미동맹 기여 사항을 정확히 계산해봤다고 했어요. 존슨 차관보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는데 뭔가 예상과 다른 전개라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차관보님께서 주한미군의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기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엔 여전히 트럼프의 잔향이 떠돌고 있었고 13조와 철수라는 두 단어가 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최강준 차관보의 미소 하나가 모든 전제를 흔들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상대가 들고 온 건 감정이 아니라 수학일 것이라고 말이에요. 최강준 차관보가 노트북을 열자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한미동맹 70년 한국의 기여 분석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는데 첫 번째 자료를 펼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토지 임대료부터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커다란 지도가 나타났는데 용산기지, 오산기지, 평택기지 등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지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총 면적이 233제곱킬로미터라고 하면서 서울시 면적의 약 38%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서울시 지도와 주한미군 기지들의 크기가 비교되어 나타났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산 기지가 2.43제곱킬로미터, 평택 기지가 14.7제곱킬로미터, 오산 기지가 8.5제곱킬로미터라며 레이저 포인터로 각 기지를 가리키면서 설명했습니다. 이 토지들이 만약 서울 강남구에 있다면 어떨까요? 라고 물으면서 새로운 화면을 보여줬어요. 강남구 부동산 가격표가 나타났는데 강남구 평균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계산해보겠다면서 계산기 화면이 나타나며 숫자들이 입력되기 시작했어요. 233제곱킬로미터는 2억 3,300만 평방미터인데 여기에 평방미터당 800만 원을 곱하면 그 다음에 나온 숫자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864조 원이라고 하면서 이게 현재 주한미군 기지 토지의 시가총액이라고 했어요. 존슨 차관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하지만 저희는 시가총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며 임대료만 계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에는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임대 수익률은 연간 3%에서 5% 정도라고 했어요. 보수적으로 3%만 적용해보겠다면서 1,864조 원의 3%면 연간 55조 9천억 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시세고 지난 70년간의 누적 임대료는 더 복잡하게 계산해야겠죠 라고 하면서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195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땅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쌌지만 그때도 무료는 아니었다면서 연도별 평균지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역산하면 복잡한 계산 과정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연도별 지가와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등이 모두 고려된 정교한 계산이었는데 지난 70년간의 누적 토지 임대료는 약 350조 원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는데 350조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물론 저희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죠 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동맹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맞다며 동맹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차관보님께서 경제적 계산을 말씀하시니 저희도 경제적으로 계산해보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강준 차관보의 대답이 너무나 논리적이었는데 존슨 차관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설 지원비라고 하면서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기지 건설비, 전력 공급비, 상하수도 연결비, 통신시설 구축비 등 정말 세세한 내역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지 건설 및 시설 개선에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이 총 85조 원이라고 하면서 특히 평택기지 이전 사업에만 12조 원이 들어갔다고 설명했어요. 미국 측에서 누군가 가로막으려 했지만 최강준 차관보는 차분히 계속했습니다. 또한 매년 기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도로 유지보수 등에 3조 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70년간 누적하면 210조 원이라고 발표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는데 미국 측 대표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하면서 최강준 차관보가 마지막 자료를 꺼내자 화면에 복잡한 산업지도가 나타났어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와 장비의 핵심 부품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저도 그때까지는 미국이 자국에서 모든 무기를 생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F-16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에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F-35의 조종석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터리는 LG화학에서 공급한다면서 자료가 계속 이어졌어요. 아파치 헬기의 통신 장비, 이글스 조기 경보기의 전자부품, 심지어 미군 기지에서 사용하는 정수시설까지 모두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한국이 이런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면 최강준 차관보의 질문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미국 본토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만 최소 3년, 비용은 약 6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마침내 입을 열어서 그건 협박이냐고 물었는데 아니라며 사실 나열일 뿐이라고 최강준 차관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계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며 동맹이니까 친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13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시니 저희도 구체적으로 계산해봤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총액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토지 임대료 350조 원, 시설 지원비 85조 원, 운영비 지원 210조 원, 산업 지원 및 기회비용 120조 원으로 총 765조 원이라고 발표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는데 미국 측 대표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70년간의 누적 금액을 지금 당장 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면서 하지만 매년 새로 발생하는 비용만 따져도 연간 약 20조 원 정도는 된다고 계산했어요. 최강준 차관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는데 만약 미국 측에서 13조 원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는 연간 20조 원을 역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경제 논리로 따지면 그게 맞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존슨 차관보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거라고 항변했어요. 그렇다며 그리고 한국은 그 안보를 위해 지금까지 765조 원을 투자했다고 최강준 차관보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용의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최강준 차관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는데 하지만 13조 원 추가 부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미국 측에서 한국에게 감사해야 할 상황이 아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는데 미국 측 대표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존슨 차관보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는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계산적이고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는데 마치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교감이 아니라 도구를 바라보는 듯한 냉혹함이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이 국가 간 협상을 주도한다는 사실이 오싹했습니다. 그가 꺼낸 건 감정이 아닌 엑셀이었고 지도보다 무서운 것은 스프레드시트였습니다. 13조의 칼날은 결국 150조의 계산서에 부딪혀 꺾였는데 누가 누구를 지탱하는가 하는 질문 자체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협상은 더 이상 미국의 동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로 부른 증인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평범한 중학교 교사였어요. 정장 대신 낡은 가방을 메고 들어선 그의 모습이 화려한 회의실과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안녕하세요라며 저는 서울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진수라고 소개했어요. 미국 측 대표들은 왜 갑자기 교사가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존슨 차관보의 눈빛에는 짜증과 경멸이 동시에 스쳐갔는데 마치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하찮은 존재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에서 상대방을 깔보는 습성이 몸에 밴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중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여러분은 중학교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라고 물었어요. 12살에서 15살 바로 이 시기가 인생의 모든 기초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형성된 사고방식과 학습 태도가 평생을 좌우한다면서 말이에요. 제가 중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험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고 계산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고 묻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13살에 체화된 정확성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면서 말이에요. 존슨 차관보가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끼어들었는데 박진수 선생님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졸업식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 이름은 김민준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가르쳤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아이는 실험 보고서를 쓸 때 항상 마지막에 검산을 3번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그 습관이 지금도 그대로인데 설계도를 완성하면 반드시 3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칩은 오차율이 10만 분의 1 수준이라면서 말이에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아이는 박서연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물리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장비를 망가뜨린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혼내는 대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함께 분석해봤다고 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깊은 학습이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이 아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일하면서 F35 조종석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중학교 때 배운 실수 분석 방법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끝까지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든 디스플레이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 오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조종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측 대표들의 표정이 점점 경직되기 시작했는데 박진수 선생님은 계속해서 다른 제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최우진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배터리 실험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길렀다고 했어요. 지금은 LG화학에서 군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터리가 바로 그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안전의식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가 만든 배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전혀 없어서 미군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이 말을 이을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여러분은 왜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정확하고 책임감이 강한지 아십니까라고 물었는데 바로 조기 교육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시작하지만 한국은 중학교부터 기초를 다진다고 했어요. 12살 때부터 정확성과 책임감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한국식 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음가짐입니다라고 했어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면서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만약 이 공장들이 하루만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전 세계 미군 기지의 30% 이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고 박진수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무기의 핵심 부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F-35 전투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제가 중학교 교실에서 가르친 정확성 덕분입니다. 라고 했는데 13살 중학생에게 가르친 소수점 계산법이 지금 최첨단 전투기를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한국의 평범한 중학교 교실에서 시작된 조기 교육이 미국의 군사력을 떠받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박진수 선생님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인재를 기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중학교 시절에 형성된 기초가 결국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교실의 조기 교육이 한 동맹의 논리를 뒤집었는데 군사와 외교의 출발점이 중학교 교실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13조의 숫자는 결국 13살 아이들 앞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의 조기 교육, 철학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는데 어릴 때 심은 정확성이 평생의 자산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협상이 끝난 다음 날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중학교 교실에서 시작한 교육이 전 세계 군사력을 좌우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켜고 과거 자료들을 다시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일할 때 분석했던 중동 인프라 프로젝트 자료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한 개의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란 카르뎀 건설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자료였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시공사가 한국의 대림건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극한의 전투였어요. 현장은 이란 자그로스 산맥 협곡이었는데 여름철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불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겨울에는 1년치 비가 하루에 쏟아지는 미친 기후였고 게다가 이란-이라크 전쟁이 진행 중인 위험 지역이기도 했어요. 대림건설이 맡은 카르뎀은 높이 180m, 길이 800m의 초대형 댐이었는데 이란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나라 건설 회사들은 모두 포기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자료를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석재 운반이었습니다. 댐 건설에 필요한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협곡 아래로 운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도로도 제대로 없었고 운반 장비도 부족했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10년도 넘게 걸릴 작업이었는데 그런데 대림건설이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기상천외했습니다. 바로 지그재그 성토법이라는 혁신적인 공법이었어요. 산 자체를 댐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돌을 일일이 운반하는 대신 폭약으로 산을 통째로 폭파해서 나온 암석을 바로 댐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매일 10톤씩 폭약을 터뜨려 산을 깎아내리는 작업이었는데 이건 건설이 아니라 전쟁 같았습니다. 폭발음이 협곡 전체를 뒤흔들었고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이 굴러떨어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정확성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폭약의 양과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원하는 크기의 암석만 골라낼 수 있었는데 이런 기술은 세계 어디에도 없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박진수 선생님이 말했던 중학교 시절의 정확성 교육이 이런 곳에서도 발휘된 것 같았습니다. 소수점 하나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습관이 폭약 사용량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거죠. 그런데 현장의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는데 콘크리트는 부어놓자마자 갈라지고 철근은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현지 인력들도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일할 수 없었는데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고장이 일상이었는데 부품을 구하러 본국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용접하고 수리하면서 버텼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무기를 직접 수리하는 군인들 같았는데 이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본 군사 작전 보고서보다도 더 치열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장 지휘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지의 온도와 습도, 작업 진척률을 기록했는데 절대 감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사실만 담담하게 적었는데 이런 모습이 협상장에서 본 최강준 차관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감정 대신 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는 한국인들만의 특징이었어요.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도 안전수칙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폭약 취급할 때는 반드시 3번 점검했고 장비 점검도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절차로 진행했어요. 이것도 박진수 선생님이 말했던 조기교육의 결과인 것 같았는데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정확성과 책임감이 극한 상황에서도 발휘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읽어보니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댐 건설을 단순한 인프라 사업으로만 본 게 아니었어요. 핵 개발과도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우라늄 농축시설에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만든 댐이 중동의 핵 균형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란 고위 관료 중 한 명의 발언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의 말투가 섬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순진하다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한다고 비웃었어요. 마치 상대방을 도구로만 보는 듯한 냉소적인 태도였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의를 악용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목표는 단순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계산이나 국제 정세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완벽한 댐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이런 순수함이 오히려 그들의 힘이었는데 복잡한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기술적 완성도만 추구했던 거였습니다. 7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카르뎀이 완공되었는데 그 규모와 정교함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50도의 불지옥에서 매일 10톤의 폭약을 터뜨리며 산을 옮겨온 결과였는데 이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댐이었어요. 완공식에서 이란 대통령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협상장에서 본 한국의 침착함과 카르뎀 현장의 집념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들은 굴착기가 아니라 포병부대처럼 산을 쏘아 올렸고 폭발음이 울릴 때마다 불가능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보고서에선 작전 실패라고 쓸 환경이었지만 한국은 착공이라고 썼어요. 카르뎀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7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완공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현장 일지에는 그날까지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댐의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작업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드디어 이 지옥 같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치 비가 하루에 쏟아진다는 이란의 우기가 시작된 거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비가 아니라 바다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고 현장 일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협곡 전체가 거대한 폭포가 되었고 물줄기가 마치 포탄처럼 댐을 향해 쏟아져 내렸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7년간 쌓아 올린 제방과 배수 시설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날 밤의 폭우는 모든 계산을 뛰어넘었어요. 시간당 강수량이 평소의 10배를 넘어섰고 협곡의 물은 순식간에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댐은 한순간에 강물이 된 듯 보였는데 7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방이 붕괴되자 연쇄 반응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제방도 차례로 무너져 내렸어요. 발전기와 장비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수년간 정성껏 관리해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현장 관리소도 물에 잠겼고 통신 장비마저 먹통이 되었어요. 한국 본사와의 교신이 끊어지면서 현장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복구한 무전기를 통해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중단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온 거였습니다. 중단이라는 지시는 곧 패배의 선언이었는데 7년간의 투자와 노력을 모두 포기하라는 뜻이었어요. 본사 경영진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더 손실을 키울 수는 없다는 계산이었어요. 보험금을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한국 기술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일지를 보면 그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본사의 중단 지시를 받고도 즉시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 현장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는데 정말 복구가 불가능한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협상장에서 본 한국인들과 똑같았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 측 감독관이었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일지에는 한국인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재미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는데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그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이제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계속 속삭였습니다. 자연을 상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면서 체면을 구기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진정한 조언이 아니라 상대방의 포기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약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비정상적인 욕구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패배를 언어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참석한 기술자들의 얼굴에는 절망보다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7년간 흘린 땀과 피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수는 없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본사의 중단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났고 남아있던 장비들도 하나둘씩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엔진을 걸고 장비를 가동시키기 시작했는데 물속에서 작업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보았습니다. 불빛을 켠 굴착기가 거대한 파도 속으로 돌진하는 장면을 말이에요. 운전석에 앉은 기술자의 실루엣이 물보라 속에서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비와 함께 물살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건 건설이 아니라 전투였어요.
인간과 자연이 벌이는 마지막 결전이었습니다. 현장 일지에는 그날 밤의 처절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물에 휩쓸려 전복되었지만 운전자는 가까스로 탈출했어요. 크레인이 강풍에 넘어졌지만 다른 장비로 즉시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발전기가 침수되자 휴대용 발전기를 동원해서 조명을 확보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집념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장비와 함께 싸웠는데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어 자연의 분노에 맞서는 모습이었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았고 바람이 몸을 날려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측 감독관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초조해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포기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에 당황한 거였어요. 그는 위험하니까 즉시 작업을 중단하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는데 절반 이상의 장비가 침수되었고 제방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다시 계산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복구 비용과 시간을 정확히 산출하기 시작했는데 감정적 판단 대신 냉정한 분석으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런 모습이 워싱턴 협상장에서 본 최강준 차관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데이터와 논리로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들만의 특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카르뎀은 단순한 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이 콘크리트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새벽 첫 햇살이 협곡을 비추면서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는 일그러진 철근과 깨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7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은 절망보다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긴급 점검을 시작했는데 침수된 장비들을 하나씩 끌어올려 상태를 확인했어요. 발전기 5대 중 3대가 완전히 망가졌고 굴착기 2대는 엔진이 침수되어 작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크레인은 전복되어 있었고 용접기는 물에 잠겨 합선된 상태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손을 들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곧바로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비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엔진을 분해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부식된 부품들을 직접 갈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작업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부품 공급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하려면 최소한 달은 걸렸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부품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용광로를 만들어 철을 녹이고 직접 주조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건 건설 현장이 아니라 종합 공장이었어요. 이란 측 감독관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불편해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포기하고 철수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위험하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의 자급자족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부족한 볼트는 직접 만들고 깨진 유리는 현지에서 구해서 가공했어요. 심지어 전자 부품까지 수리해서 재사용했는데 이들에게는 버릴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재활용하고 재생산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밤낮 없는 복구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교대로 잠을 자면서 24시간 내내 작업을 이어갔는데 아침에는 용접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조립 작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음날 작업 계획을 세우고 새벽에는 완성된 부품들을 점검했어요. 이런 루틴이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측정과 검산을 3번씩 했고 용접할 때도 온도와 시간을 정밀하게 맞췄어요. 이런 모습에서 박진수 선생님이 말했던 중학교 조기 교육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정확성이 극한 상황에서도 발휘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진 발전기가 하나둘씩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침수된 굴착기도 엔진 소리를 내며 부활했습니다. 전복된 크레인도 다시 일으켜 세워져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란 측 감독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성공을 바라지 않았는데 오히려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했던 것 같았어요. 그의 일지를 보면 한국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은밀한 즐거움을 느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비틀린 감정이었어요. 2달째 되는 날 제방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전보다 더 견고한 제방을 만들기로 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콘크리트 배합비를 새로 계산하고 철근 배치도 더 촘촘하게 설계했습니다. 홍수를 경험한 후 더 강해진 모습이었어요. 3달째가 되자 드디어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성스럽게 부었는데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콘크리트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완공 당일 아침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는데 정말로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거대한 댐이 협곡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은 현실이었습니다. 카르댐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었어요. 완공식에서 이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민족이라며 이런 기적을 만들어준 것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현지 주민들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이들에게 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간의 사투와 석 달간의 복구 작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흘린 땀과 피가 콘크리트에 스며들어 영원한 기념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카르댐은 단순한 댐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정신이 콘크리트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워싱턴 협상장의 장면과 겹쳐보았습니다. 그날 완공식에서 울던 현지인의 눈물이 워싱턴 협상장의 정적과 겹쳤는데 둘 다 한국인의 진짜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협상장에서는 데이터와 논리로 상대를 설득했고 건설 현장에서는 땀과 집념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략가지만 그날은 건설 현장에서 국방을 배웠습니다. 진짜 국력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카르댐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협상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국 측 대표들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고 대신 초조함과 불안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존슨 차관보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는데 마치 자신이 놓친 중요한 변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어요. 최강준 차관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 가지 제안을 더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방위비 협상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었어요. 언론과 국민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위비 협상은 항상 비공개로 진행되었는데 이런 제안은 전례가 없었어요. 존슨 차관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갔는데 마치 자신만의 비밀 놀이터가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 같았어요. 투명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숨길 것이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최강준 차관보의 은근한 메시지였어요. 미국 측 내부에서 급히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5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속삭이며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투명한 협상이 진행되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실제 혜택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불평등한 관계의 실상이 백일하에 공개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시절의 철수 위협이 이제는 오히려 미국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는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765조 원의 기여 데이터 앞에서 철수 위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존슨 차관보가 동료들과 긴급 상의를 했는데 그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뭔가 섬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측을 바라볼 때 상대방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작 가능한 객체로 보는 듯 했어요. 협상이 막히자 어떻게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을지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협력이나 상호 이익 같은 건 그의 사고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국 측에서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투명 공개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최강준 차관보는 이미 준비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럼 미국도 자신들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모든 이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로 숨길 게 없다면 문제 없지 않겠냐는 논리였습니다. 이 말에 미국 측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실제 혜택들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토지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핵심 부품 공급, 전략적 위치 활용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면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 명확해질 테니까요. 철수 위협은 결국 미국 자신을 옥죄는 족쇄였습니다. 존슨 차관보의 표정이 점점 창백해졌는데 그는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벌여온 심리전과 압박이 모두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그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0분간의 긴 침묵 후에 존슨 차관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13조 원 요구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어요.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대신 한국의 방위력 증강에 미국이 더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철수라는 두 글자가 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았지만 결국 한국의 침착한 대응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13조의 요구는 철회되었고 대신 남은 건 상호 존중이었어요. 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논리에 설득당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명성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이 나왔지만 분위기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모든 데이터가 팩트였기 때문에 미국도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공개했을 때 더 공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군사분석가였지만 그날만큼은 학생처럼 한국에게 배웠어요. 진정한 힘은 위협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적 반발이나 무리한 요구 대신 오직 사실과 데이터로 상대방을 설득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싱턴과 이란 협곡이라는 전혀 다른 두 전장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포고도 철수, 협박도 오직 데이터와 집념으로 뚫어냈습니다. 13조의 싸움도 댐의 붕괴도 결국 같은 해답이었는데 바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설득당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라 국가 철학이었습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고 함께 상생할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였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개의 장면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겹쳐보았습니다. 워싱턴 협상장에 침착한 최강준 차관보와 이란 협곡에 땀에 젖은 한국 기술자들이 사실은 같은 얼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정장을 입고 데이터로 싸웠고 다른 하나는 작업복을 입고 폭약으로 싸웠지만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감정적 반발 대신 냉정한 분석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한국인들만의 특별함이었어요. 숫자와 땀은 결국 같은 언어였습니다. 협상장에서 765조 원이라는 계산과 카르뎀에서 매일 10톤의 폭약 계산이 똑같은 정확성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박진수 선생님이 말했던 중학교 시절의 조기교육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는데 12살에 배운 정밀함이 협상장과 건설 현장에서 동시에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외신은 한국의 무기는 교실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는데 중학교에서 시작된 조기교육이 결국 외교력과 기술력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어요. 독일의 한 신문은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감정이나 위협 대신 정확한 사실과 숫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증명했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 언론은 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교육력이었다며 70년간 축적된 인적 자본이 이제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조기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정확성과 책임감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사설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로만 생각해왔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미군의 첨단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다른 유력 언론은 더 직접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드러난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한계라며 우리는 여전히 70년 전 프레임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경제 전문지의 분석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765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며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모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협상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식 외교 협상론이라는 과목까지 개설되었어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협상,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 그리고 교육과 인재를 통한 장기적 국력 배양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진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공동체 정신과 회복력이었어요. 카르뎀 건설 과정에서 보았듯이 한국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서로 돕고 격려하며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말이에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정신으로 국제사회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로 평가받았는데 해외 언론과 네티즌들이 한국인들은 서로 돕는다며 공동체 의식이 뛰어나다고 찬사를 보냈어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태도가 한국 사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같은 구조적 위기 앞에서도 한국은 빠른 적응력과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경험은 앞으로도 국가적 도전 과제를 이겨낼 저력이 될 거예요. 결국 사람이 더 강해야 나라가 강하다는 진리를 한국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과 이란 협곡이라는 전혀 다른 두 전장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은 폭우도 철수 협박도 오직 데이터와 집념으로 뚫어냈습니다. 13조의 싸움도 대미 붕괴도 결국 같은 해답이었는데 바로 사람이었어요. 교실에서 길러진 인재들이 공장에서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협상장에서 외교적 자산이 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설득당했어요. 미국인으로서 또 영국인의 피를 가진 분석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진정한 국력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교육에서 나온다는 한국의 철학이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실에서 시작된 정확성이 전투기를 움직이고 협상장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중학생이 실험실에서 배운 책임감이 수십 년 후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교육의 힘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리더 국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교육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힘이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배워서 함께 발전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동맹과 협력의 무게가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조차 미처 깨닫지 못한 기여와 노력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힘은 거대한 무기나 돈이 아니라 오래 쌓아온 교육과 집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